자,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야 설명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평시조이죠. 여러분들 평시조의 기본 형식들을 꼭 정리해 놔야 되겠습니다. 이건 쌤이 따로 다른 동영상을 링크해 줄 테니까 평시조의 형식과 또 사설시조의 형식의 차이점, 공통점을 꼭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도냐. 자, 감탄사입니다. 자, 감탄사가 사용이 되면 영탄적 어조가 성립하죠.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자, 기본적으로 서리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님을 보낸 다음에 그리워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시라 하더면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자,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가기야 했겠냐마는, 자, 이때 있으라고 붙잡는 거는 화자가 붙잡는 것이고, 자, 가려마는 해석 주의합니다. 가기야 했겠냐마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해두고요. 자, 그럼 가는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자, 가는 주체는 님이 되겠네요. 자, 제구태야 보내고.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문장을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가기야 했겠냐마는, 자, 이때의 제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자, 1번을 님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화자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님으로 해석한다면 이 제를 님으로 본다면 여기에 대한 서술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가랴만한이 되겠죠. 자,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님지가 가기야 했겠냐마는 해서 가랴만한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습니다. 그렇죠? 앞부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죄를 님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죄를 화자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내가 님을 붙잡았다면 님이 가게 했겠냐면은, 자,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렇게 끊어서 화자로 본다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자, 서술어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자, 제가 구태로, 그러니까 화자 즉 내가 구태하는 일부러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일부러 해석을 적어 놓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즉 화자 내가 일부러 보내고, 그러니까 화자, 자, 이때 제를 화자로, 즉, 나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서술어는 앞에 가라마는이 아니고, 자, 뒤에 보내고, 내가 보내고 그리는으로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화자로 본다면, 제를 보내고 그리워하는, 자, 앞에 님으로 본다면, 앞에 나오는 가랴만한 이렇게 연결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펜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보내고 그리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둬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중의법이라고 하죠. 중의법.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여기서 가능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은이 황진이가 이것을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러나 실수했겠습니까? 이렇게 능숙한 문학가이자 시인인 황진이가 이런 실수를 했을 리가 없겠고 의도적인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중의법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미를 심어 놓은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이 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죄를 화자로 본다고 한다면
자, 님으로 본다고 했을 때, 화자를, 이 재를 님으로 본다고 했을 때요. 재를 님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주어가 뒤쪽에 나오고 서술어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도치법이 성립합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자, 주어인 제가 님인데, 가랴마는 님이에서 주어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도치법이 성립을 하겠고요. 만약에 화자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자, 뒤에 서술어가 나오기 때문에 문장이 사실은 뒤로 밀려야 정상이죠. 제가 구태야 보내고 문장이 아예 통째로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식의 표현 수법을 횡간걸침이라고 하죠. 횡간걸침. 자, 이 부분이 이 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정의를 주의해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해놓지 않으면 시험 때 무지하게 헷갈리고 틀리게 되겠죠. 자, 님으로 해석할 때 도치법, 화저로 해석하면 행간걸침이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의법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고 그리운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여기도 영탄적 어조가 쓰였죠. 몰라 하노라. 자, 감탄형 어미가 쓰이면서 영탄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심정에서 붙잡고 싶은데 붙잡지를 못했고 결국은 놔주었으므로 자, 기본적으로 영탄적 어조는 필연적이 되겠고 또 자기의 속마음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여주므로 자, 여성적 어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점을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보내놓고 자, 그리운 정에 아주 마음이 힘들어 합니다. 자, 깊은 후회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깊은 후회를 한자어로 뭐라고 합니까? 회한이라고 하죠. 회한.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황진이는 다 알다시피 기녀이고요. 기본적으로 천민이 되겠습니다. 천민. 황진이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설도 있고 또 황진이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천민이었기 때문에 그 소생인 황진이는 당연히 천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여류 시인이고 1507년에서 1567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30년 전까지 생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금 개성에서 활동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수많은 잘 나갔던 학자와 왕족과 연문을 뿌렸고 그리고 유명한 승려하고도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술가인 명창, 그러니까 당시 유명 가수하고도 실제로 이렇게 동거했다고 할 수 있죠. 산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기본적으로 세 줄로 끝났기 때문에 평시조 형식을 갖고 있죠. 3장 6구 45자. 네. 자, 3사 혹은 4사조 그리고 사음보유를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겠죠. 자, 예상적이다. 자,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 또 회한을 담고 있다. 감탄사 형탄적 어조 그다음 도치법 행간걸침 등등 다 이미 설명이 했던 것들이죠. 자, 그 다음 시조로 넘어가 봅니다. 자, 윤선도의 만흥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만흥 이 시는 조선시대 이제 후기로 넘어와서 임난 후에 쓰여진 시조가 되겠습니다. 자, 윤선도는 다 알다시피 양반사대부가 되겠고요. 그 양반사대부의 정신적인 어떤 경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시조가 이렇게 쭉쭉쭉 3수, 4수, 5수까지 나와 앞에 1, 2수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원래 6수까지 있는 3, 4, 6수가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쌤이 다른 동영상에서 이걸 따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동영상이 필요하면 들으면 되겠고요. 오늘 설명은 자세히 하지 않고 자, 이거를 이제 시험 때 견해어로 대체해서 학교에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견해는 다른 동영상에서 역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링크로 주겠습니다. 다만 윤선도가 쓴 이 만흥과 또 이 견해여도 역시 윤선도가 쓴 작품이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의 조선시대 후기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평시조가 연속되는 어떤 연시조 형식, 견해여 역시 연시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시조, 연시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특징은 역시 기억해 둬야 되겠고, 또 내용 정리 해석과 함께 그런 차이점, 앞에 나왔던 황진이의 어저내일이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만흥을 간단히 또 견해와 비교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자, 이어서 바로 그 다음 시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딱 보기에도 자, 시조가 초장이 있고 중장이 엄청 길어지고요. 마지막 종장, 그러니까 3장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3장 형식은 갖추고 있고요. 보겠습니다. 초장 읽어보면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물꽃 깨워 못살 이르다. 글자 수는 뭐 3, 그 다음에 6, 4, 5에서 글자 수는 좀 파괴되어 있습니다만은 3장 형식이 유지되고 있고 플러스 자, 사음보율이 유지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이런 형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사설시조라고 하죠. 여러분, 사설시조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 향유계층 같은 특성을 반드시 평시조와 함께 비교해서 꼭 기억하고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딴 동영상의 설명을 따로 했으므로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지금은 해석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작자미상의 조선시대 후기에 쓰여진 시조 형식이 되겠고요. 자, 산문정신이 발현되어서 길이가 엄청 길어졌습니다. 자, 평민층이 작자층이 되어서 자, 시대적인 문제, 삶을 또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고 생활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자, 또 시대에 대한 비판 즉 풍자의 정신과 함께 또 해학적인 미를 부각시키고 있죠. 풍자와 해학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장을 볼게요. 이것이 이 한 몸이 살자 하였더니 해석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물꽃 개워. 자, 물꽃은 당연히 마이너스 의미가 있겠네요. 자, 물꽃, 사람 몸에 붙어서 사람을 피를 빨아먹거나 괴롭히는 것들이 뭡니까? 사람이나 동물의 살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는 모기, 빈대, 벼룩, 이 따위 벌레를 통틀어서 물것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백성들을 착취하는 온갖 부류, 그러니까 탐관오리를 관리를 비롯해서 뭐 힘센 놈들 포함해서 뭐 아전들도 포함하겠죠. 자, 온갖 부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꽃 개워. 자, 물꽃이 물꽃을 못 이겨서 못 살리로다. 자, 이것도 역시 이로다. 영탄적 어조가 표현되고 있네요. 못 살겠다라는 거죠. 자, 인생살이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물꽃들이 뭐가 있느냐? 비파 같은 비나삭기. 저런 비파는요, 자, 이렇게 생긴 악기죠. 마치 이 모양이, 자, 이게 현악기의 일종인데 둥글고 길게 생긴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이 비나는 빈대입니다. 빈대가 이제 피를 빨아먹죠. 자, 빈대 새끼 후진국에 많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아주 많았다고 해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것의 예를 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비파 같은 직위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사령 같은 등에. 자, 사령은 이제 각 관아, 조선시대 관아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뭐 군청이든 구청이든 이런 것들 가리킵니다. 관아에서 심부름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직원, 동사무소, 뭐 주민센터, 뭐 구청의 직원들이죠. 자, 하급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령은 심부름꾼이니까 하급 관리. 자, 이 하급 관리들도 높은 관리는 아니지만 이 서민들, 평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나쁜 놈들이었죠. 그 사령 같은 역시 직위법이 되겠고, 겉은 직위법이고, 그럼 등에는요, 큰 파리같이 생겼습니다. 이 등에가 그 소나 그 말이나 혹은 이제 이 돼지 같은 가축들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들입니다. 마이너스 음이고요. 깔딱이, 이것도 큰 모기 같은 것들인데, 깔딱이 이제 이런 그 역시 피 빨아먹는 애들이고요. 사마귀, 자, 사마귀, 그 다음에 센 바퀴, 누른 바퀴, 자, 바퀴벌레, 피겨 같은 가랑리, 여러분 가랑리, 핏바람은 이 몸에 기생하는 이입니다. 이. 자, 가랑니. 여기 풀이 보면 가랑니가 이의 새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해석을 조금 주의해 둬야 돼. 이의 새끼. 보리알 같은 수퉁니는 굵은 새끼가 아니라 이제 조금 살이 퉁퉁하게 오른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살찐이, 줄인니, 굶주린, 자, 굶주린이, 그다음 갓 태어난 새끼, 자, 벼룩도 조그만 벼룩, 외벼룩, 자, 아마도 일본에서 온 어떤 그런 벼룩인데 아마 크기 컸나 봐요. 뛰는 놈, 기는 놈의 다리 기다란 모기, 벼룩이 뛰고 기어다니고 또 다리가 기다란 모기도 있습니다. 불이 뾰족한 모기도 있고요. 살찐 모기도 있고요. 여인 모기도 있고요. 이런 그리마가 뭐냐면 이렇게 다리가 많은 다종류, 징그러운 벌레입니다. 그리마. 자, 뾰로기는 뭡니까? 뾰로기 보면, 자, 얘도 벌레 일종이라고 써 있네요. 자, 뾰로기, 심한 당비루. 자, 당비루는 피부병입니다. 이런 벌레가 자꾸 물고 이제 피 빨아먹고 그러면 개들이 옮기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엄청 가렵고 막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되는 거죠. 피부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심한 피부병이 생겨서 아주 어렵습니다. 고약합니다. 다양한 물고 종류를 쭉 모였으니까 열거했고요. 그 다음에 직유법으로 비유를 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익살스럽게 표현이 되면서 웃음을 쭉 엄청나게 주는 수십까지, 한 20까지 되는 것 같아요. 막 말을 빨빨 가랑이, 수퉁니, 트린니, 각가니, 잠벼락이 뜨는 벼락 막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익살스러운 표현을 만들면서 웃음을 유발시킵니다. 해악도 있고요. 자, 익살도 있다. 그죠? 익살도 있고, 자, 그걸 통해서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중장이 끝났고요. 이렇게 중장이 심하게 길어진 것을 사설시조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그 중에 종장 넘어갑니다. 그 중에 못 견딜 것은 5, 6월. 여러분 5, 6월은요, 그 음력을 가리키는 양력으로 치면 6월, 7월이니까 아주 더운 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더운 여름. 여러분들 여름에 가장 더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해서 뭐 삼계탕 같은 먹는 그런 때 있죠. 복다림. 자, 복다림은 이제 복날. 더운 여름 복날에 쉬파리. 이 수많은 물것들 중에서 최고의 경지, 최고로 나쁜 놈은 뭐냐면 앞에 바퀴벌레, 뭐 빈대새끼, 뭐 등에 그다음에 뭐 벼룩과 뭐 모기 이런 것들 통틀어서 제일 최고의 나쁜 놈은 쉬파리. 이게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럼 쉬파리는요, 파리인데 얘들은요, 음식을 빨아먹는 게 아니라 짐승에 또 주로 사람이 또 이렇게 길가에 넘어져 있거나 또 사람이 힘을 못 쓰게 되면
달라와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의 일종입니다. 피 빨아먹는 파리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놈들을 상징합니까? 여러분들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나쁜 놈들 가운데서 최고 누굽니까? 자, 이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탐관오리라고 하고 이놈들이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한자성어로는 가렴주구라고 해서 가렴주구하는 놈들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노라, 응? 얘들의 최고 나쁜 놈들인가 하노라, 영탄저거조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하는 대목을 잠깐 볼게요. 사설시조이고 풍자, 비판, 해악이 있다. 그 다음에 세상살이의 고단함과 탐관오리들을 비판하고 있다. 열거, 비유, 그 다음에 빗대어 비판, 풍자하고 있다. 너무 뻔한 내용들이네요. 자, 평시조의 공통점으로는 3장 형식이 유지가 되고 있고 사음보유 유지하고 있지만 음수율은 파괴됐죠. 3, 4조, 4, 4조 평시조의 이 음수율이 일정 부분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서 뒷부분을 또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자의 상황과 정서의 정리, 어저 내일, 그 다음에 아까 뭐 안타까운 회한 나왔죠. 만응은 이제 뭐 빼겠습니다. 일신사자가 했더니 괴로움과 고달픔, 뻔한 내용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9태와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석을 앞으로 끊어서 해석하는지 그러면 이제 님이 되겠고, 자, 뒤로 해석하면 화자가 보내는 거니까 화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자, 도치법으로 볼 수 있고 조중의법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동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별표하겠습니다. 동동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자, 이 장르의 명칭은 고려 가요가 되죠. 고려 시대에 평민들이 지었던 가요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6월, 7월, 8월 부분만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달별로 노래하는 걸 우리가 원령체 가요라고 하고 달거리 노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이 작품, 그러니까 어저 내일이야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들을 정리해 보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자, 그 정리를 위해서 일단 이 동동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내용 정리 해 보겠습니다. 자, 6월이 됐을 때요. 자, 6월 보름은 유두, 그러니까 세시풍속이라고 하죠. 이때는 어떤 세시풍속이 있냐면 1년 동안 사용하던 빗, 요즘은 플라스틱 빗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 빗을 이 대나무 이걸 얇게 잘라 가지고 그 대나무로 이렇게 빗을 만들어 사용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사용하면 이 빗이 닳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6월 보름 유두 때 그 1년 동안 사용하던 빗을 별해, 이 별은 스타가 아니라 벼랑, 이렇게 버리는 곳이겠죠. 이렇게 구석진 곳 이 벼랑에다가 버린 빗, 자, 버린 빗, 자, 쓰다가 버린 빗이니까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하는 일종의 직유법이 되겠습니다. 자, 비유 직유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님에게 사랑받다가 버림받은 신세를 자, 쓰다가 버린 빗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다오라, 뭐뭐 답구나,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고 있고요. 비유법, 직유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조금, 존니노이다, 조차, 갑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갑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때요? 나는 님이 나를 버렸지만 님이 나를 돌아보실 거를 기대하고 님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이 동동에는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강조된 자기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황진이의 어저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직설적으로 동동에 표현하는 반면에 황진이에서는 어때요? 자, 그리움의 공통점이 있지만 님을 붙잡지를 못해. 회한의 정서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동동에서는 화자의 소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죠? 소망을 드러내는 반면에 자, 어저내일에서 님을 붙잡지 못하고 회한을 주로 드러낸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공통점은 뭡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이 공통점이다. 그리움은 공통점이지만 그걸 드러내는 동동과 드러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어저내일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7월도 볼게요. 7월 보름. 자, 이것도 역시 백중이라고 하는 7월 보름 백중이라는 세시풍속인데요. 자, 이때는 또 어떤 세시풍속이냐면 7월이면 음력으로 8월달입니다. 8월에는요. 여름 과일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머루와 다래 같은 산 과일 같은 것들이 머루 다래 같은 게 있고 포도가 나오고요. 뭐 산딸기, 뭐 참외, 뭐 수박, 그때도 수박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수많은 과일들이 이제 맛있게 익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7월 보름에는요, 100가지, 100종, 수많은 온갖 과일, 100가지 과일, 온갖 과일을 배에 쭉 펼쳐두고, 님과 함께, 자, 님을 한데, 자, 님을 한데 해서 주합니다. 님과 한 곳에, 즉, 님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석을 꼭 기억해 둘게요. 님을 한데 님과 한 곳에, 다시 한번 하면 님과 함께 녀가져. 자, 녀가져 살고 싶구나. 님과 함께 살고 싶구나. 그 소원을 비삼나이다. 빕니다. 그 소원을 빕니다. 라고, 자, 소망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밑에 부분에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후렴구가 있다는 게 특징이네요. 후렴구. 자, 우리가 앞에 나왔던 만응이나 그 연시조, 견해요, 혹은 어저 내일, 그 다음에 사설시조에는 후렴구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이 고려가에는 후렴구가 특정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되게 슬프죠. 함께 보내고 싶어요. 님을 쫓아가고 싶어요. 나는 버림받은 신세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은 약간 슬픈 내용입니다. 슬픔. 근데 후렴구의 내용은 어때요? 후렴구는 되게 아의동동다리에서 되게 경쾌하고 밝습니다. 여러분들, 후렴구의 내용은 경쾌하고 밝은데 본문의 내용은 슬픔이어서 후렴구와 본문의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대목이네요. 자, 그리고 이 후렴구가 6월, 7월, 4월 각각 연의 끝에 위치하면서 자, 이 후렴구가 연을 구분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 구분, 오타났네. 연 구분을 해주고 있다. 연 구분. 자, 그리고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까지 좀 섬세하게 기억해 둡시다. 자, 8월달이 왔습니다. 8월 보름. 이런 8월 보름, 8월 15일 한가위, 그러니까 추석이 되겠네요. 자, 역시 세시풍속이 제시가 되고 있고, 자, 갑의 날, 한가인 날이지만은
날이만은 해석 주의합니다. 한가위 날이지만은 임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얘기하는 양보의 조건절, 양보절이 되겠네요. 한가위 날이지만은 자, 이런 명절 때 혼자 있으면 엄청 외롭죠. 그럴 때일수록 더 외로움이 더 솟구칩니다. 날이지만은 님을 매셔 님과 님을 모셔 니어권 해석주의 지내야만 살아야만 님을 모셔서 지내야만 해석해놓을게요. 지내야만 그 오늘날 그러니까 8월 보름 한가위 날이 진정한 오늘날이 참 한가위 진짜 한가위 찐 한가위 찾다 이로구나. 자, 이렇게 님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 계속 님을 모셔 함께 있고 싶고요. 그죠? 님을 모셔 함께 있고 싶고 그 다음에 님을 연대 한된 여가도 소원을 빌고 돌아보실 님을 조금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직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예시답에서 형식면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볼게요. 형식면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두 작품 모두 앞에 나온 어저 내일도 음수율과 음보율이 있죠. 어저 내일은 3, 4, 4, 4쪽 3, 4, 4, 4쪽 그 다음에 음보율은 4음보율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동동은 어떤 음수율과 음보율이 있습니까? 동동의 자, 음수 볼게요. 6월 보름에 아의 별에 발음빛 떠오라. 자, 6월 보름에 별의 발음빛 떠오라. 아의 별의 발음빛 떠오라. 자, 별의 발음빛 떠오라. 자, 여기 보면 글자 수가 6월 보름에 자, 2, 3 자, 감탄사 안은 뺄게요. 감탄사는 부터 뺍니까? 자, 2, 3, 3 7월 2 보름에 3 빼고 백종 2 배하야 3 두고 2 그래서 글자 수가 굉장히 유사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를 적어보면 뭐 2, 3 2, 3, 3 식의 이제 글자 수가 각각의 연에 이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네요. 자, 이런 음수율이 일정하게 음수율이 있다고 하는 점, 음수율이 있고 동시에 음보를 보겠습니다. 6월 보름에 아의 별의 발음빛 따오라. 자, 6월 보름이 별의 발음빛을 묶어야 되겠네요. 그죠? 6월 보름에 별의 발음빛 따오라. 자, 일종의 사음보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음보를 어떻게 세는가에 따라서 사음보율로 볼 수도 있고 오음보율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아무튼 음보율이 느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 동동도 음수율과 음보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것이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작품 모두 음수율과 음보율이 있다. 물론 글자 수와 몇 조의 글자 수인지 매듭보의 음보율인지는 차이점이 있지만 둘 다 숫자를 떼면 무슨 조의 음수율과 무슨 음보율의 음보율, 자, 무슨 조의 음수율과 무슨 음보율이 존재한다는 점이 공통점이 되겠고요. 자,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어저 내일은 3장의 단연, 3장 한 번으로 끝나. 연이 한 개밖에 없다는 뜻의 단연체로 되어 있고요. 자, 동동은 총 1월부터 12월까지 12개 연에다가 앞에 시작하는 서사가 있어서 서사 플러스 12개에서 총 13년에 즉 원령체로 되어 있었고요. 그죠? 원령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단연이 아니고 13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라고 하는 이 아의가 여음이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봤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잘 이해가 됐습니까? 옆에 핵심 정리 한번 볼게요. 고려과이고, 자, 그 다음에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요. 자, 13년의 올영체, 그 다음에 각달의 시풍속을 소개했고, 개인적 정서를 드러냈고, 후렴구와 음악적 흥취가 고조가 되고 있다. 자, 동동이라는 제목은 악기의 소리를, 즉 의성어를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이 동동이라는 건 고려가요인데, 자, 전부 다 우리말로 표기가 되어 있죠. 자, 고려시대부터 우리말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기록 문자가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습 활동까지 전부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자, 여기 뒷페이지 많은 부분은 굳이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뒷페이지 보니까 좀 추가할 것들이 있긴 하네요. 일신이 사자니 사설시조에서 중장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같은 게 나오네요. 자, 비유와 열거, 익살, 그리고 고달픈 강조, 현실의 비판 등등의 얘기 나오고요. 자, 물것은 탐과 노리를 상징한다. 다 이미 했던 설명들이 되겠네요. 앞에 만응이라는 연시조와 그 다음에 평시조, 단시조의 비교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선생님이 링크를 줄 테니까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페이지가 또 있네요. 향유층에 대한 비교가 나오네. 어저 내일은 양반. 자, 지은이는 기녀이자 또 천민이지만 그 향유한 사람들은 천민 포함해서 또 평민 포함해서 양반층까지 있다는 점을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작자는 천민에 속하는 기녀였지만 향유층은 천민을 포함한 평민층과 양반층까지 있다는 점, 또 윤선도의 만음과 견해여 같은 경우는 작자도 양반사대부층이고 그리고 향유층도 양반층에 국한된다는 점. 왜냐하면 이렇게 만응이나 견해 같은 좀 이렇게 구닥다리 느낌이 나는 그런 시조를 천민들이 향유했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런 점에서 비교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일신을 사자하더니 이건 지은이가 평민층이 되겠고요. 그리고 향유층도 주로 평민층이 되겠죠. 탐관오리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반층이 향유했을 리는 만무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더 해놔야 될 대목이 되겠고요. 자, 학습활동에 내용들이 많이 추가되어서 있으니까 꼭 정리하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면서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